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스타트업 관련해서요. 네, 저도 보면서 느낀 건데 창업가 인터뷰부터 시장 분석, 실패 사례까지 정말 다양하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진짜 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결국엔 실행이 전부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실행.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그 실행의 핵심들, 그러니까 고객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팀을 단단하게 만들고, 시장에 진짜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키워나가는 방법, 이거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가설 검증, 그리고 실행력 이거였어요. 그냥 이런 거 필요하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고객이 뭘 힘들어하는지 그 고통을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자료들 속에서 반짝이는 그런 통찰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이 스타트업 하실 때 겪을 수 있는 함정들 있잖아요. 그런 거 피하고 성공 확률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명확한 원칙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오, 좋습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 분석 기대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첫 번째 주제는 역시 고객과 문제정입니다. 자료들 보니까 초기 스타트업들이 여기서 진짜 많이 헤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기본인데 가장 어렵죠. 특히 그 맘 테스트라는 개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뭐냐면 엄마한테 물어봐도 객관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법 그런 거더라고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 내 아이디어 어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우리 아들 최고지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만 해주시죠. 네. 그거 말고 어머니 최근에 뭐 장 보실 때 어떤 게 제일 불편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행동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답이 나온다. 정확합니다. 만약에요, 이런 제품이 있다면 쓰시겠어요? 이런 미래 가정형 질문 있잖아요. 이거 거의 쓸모없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자료들에도. 아, 정말요? 왜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데 진짜 서툴러요. 중요한 건 과거랑 현재의 고통인 거죠. 그 헨리 포드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더 빠른 말을 원했지 처음부터 자동차를 원한 건 아니었다는. 아, 맞다, 맞다. 그 비유 유명하죠? 네. 그래서 고객은 당장 겪는 문제 해결책을 원하는 거지 혁신적인 솔루션 자체를 바로 떠올리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낸 고통을 기반으로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료 속 실패 사례 중 하나도 보니까 문제 정의가 너무 애매했던 게 큰 원인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까요? 추천하는 방식 같은 게 있나요? 네, 자료에 나온 어떤 형식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고객 그룹은 측정 가능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문제의 근본 원인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요. 되게 구체적이네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매출 1억 미만의 온라인 쇼핑몰 대표는 월 평균 20시간 이상을 CS 응대에 쓰고 있어서 정작 중요한 상품 개발에는 집중을 못한다. 왜냐하면 반복 질문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결국 고객 만족도는 떨어지고 대표는 번아웃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거죠. 와,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확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고객의 고통을 이해했다면 다음은 경쟁 환경을 봐야겠죠. 여기서 그 해야 할 일, JTBD 이론, 이게 또 흥미로웠어요. 아, 네. 잡스 투비던 이것도 중요하죠. 고객은 제품 기능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해결하려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용한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유명한 밀크쉐이크 사례가 딱이죠. 네, 아침 출근길 운전자들이 밀크쉐이크를 고용한 이유가 배고파서가 아니라 사실은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오랫동안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간식이라는 그 과업 때문이었다는 거. 그렇죠. 진짜 경쟁자는 그래서 비슷한 다른 앱이나 서비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객이 지금 그 일을 하려고 쓰고 있는 다른 방법들, 대체제가 진짜 경쟁자일 수 있죠. 대체제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자료에 나온 프로젝트 관리 툴을 예로 들면 경쟁자가 다른 PM 툴이 아니라 그냥 구글 시트, 나 카톡 단톡방, 심지어는 포스트잇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대체제들이 가진 명백한 단점, 쓰면서 느끼는 불편함, 그 마찰 지점을 파고드는 게 핵심입니다.
슬랙 처음 나왔을 때 이메일 지옥에서 벗어나세요. 이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죠. 그런 것처럼 기존 방식의 고통을 딱 짚어주고 우리는 그 문제를 10배 더 잘 해결해 드립니다. 이런 강력한 가치 제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료 속 성공 사례들도 보면 대부분 이 지점을 기가 막히게 공략했더라고요. 와, 관점을 바꾸니까 경쟁이 다르게 보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고객과 문제, 경쟁까지 봤으니 이제 이걸 실행할 팀을 만들어야겠죠. 공동 창업자는 결혼과 같다는 비유가 여러 자료에서 나오던데, 와,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친하거나 마음만 맞아서는 안 되고. 네. 자료에서도 기술, 비전, 인성, 이 세 가지 궁합, 특히 서로의 핵심 역량을 보완하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만드는 사람, 빌더, 파는 사람, 셀러, 고객 대변하는 사람, 유저 챔피언, 이런 역할 분담도 생각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특히 초기 팀원은요, 어떤 특정 분야 전문가보다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정글을 헤쳐나갈 탐험가형 인재.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저도 공감이 많이 갔어요. 아, 탐험가형 인재,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역할 정의도 불분명하고 모든 게 계속 변하는 상황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채용할 때는 그 아마존의 바레이저 원칙 있잖아요. 바레이저요? 그게 뭐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기존 팀원의 평균 역량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런 기준이에요. 와, 기준이 높네요. 네, 자료에서도 인용했던데 잘못된 채용은 그냥 비용 낭비가 아니라 팀 문화, 사기, 그리고 창업자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갉아먹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거죠. 그 A급 인재는 A급을 데려오고 B급은 C급을 데려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들어봤어요. 무섭네요. 그럼 팀 구성만큼이나 또 민감한 게 지분 배분 문제 같은데요. 이것도 자료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 내가 냈다, 내 과거 경력이 어떻다, 내가 초기에 돈을 넣었다 이런 거요. 네, 근데 이게 지분 배분의 핵심 기준이 되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디어 자체 가치는 사실 거의 없고 과거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초기 자본은 그냥 창업자 대출로 처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엔 미래의 기여도와 헌신인데 이걸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베스팅 조항이 거의 표준처럼 쓰이는 겁니다. 미래 기여를 담보하는 안전장치 같은 거죠. 베스팅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흔한 게 4년 베스팅, 1년 클리프인데요. 최소 1년은 같이 일해야 지분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4년에 걸쳐서 약속된 지분을 나눠서 받는 방식이에요. 만약 1년 안에 나가면 지분 없이 나가는 거고요. 남은 사람들 몫을 보호해 주는 거죠. 아, 그런 안전장치가 있군요. 직원들 스톡 옵션 줄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필수죠. 자료에 나온 초기 직원 지분율 가이드라인, 첫 엔지니어 1.0, 2.5% 이런 거는 참고는 하되 실제로는 회사 단계나 역할 중요도, 인재 확보 경쟁 상황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보통 전체 지분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옵션 풀로 미리 떼어놓는 방식을 많이 쓰죠. 그렇군요. 법률 문제도 초기부터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스매치 같은 서비스 통해서 법인 설립이 좀 쉬워졌다고는 하던데. 네, 절차 자체는 간편해졌죠. 그래도 챙길 건 꼼꼼히 챙겨야죠. 회사 이름 정하고 정관 만들고. 아, 그리고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게 주식 발행 및 인수 절차라고 하더라고요. 창업자도 자기 지분만큼 주식을 돈 내고 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 맞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창업자나 직원이 회사 일 하면서 만드는 모든 지적 재산 있잖아요. 코드, 디자인, 컨텐츠 같은 거. 이게 전부 회사 소유가 되도록 지적 재산권 양도 계약, CIAA 이걸 꼭 체결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었어요. 아, 그것도 필수군요. 아, 그리고 미국 법인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료에서 빨간 펜으로 막 강조해놨던데 83B 일렉션 신고, 이거 주식 받고 30일 안에 미국 국세청 IRS에 신고해야 나중에 세금 폭탄 안 맞는다고. 이거 진짜 중요해 보였어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한 놓치면 큰일 나죠. 자, 그럼 이제 팀이랑 법적 토대까지 갖췄으니 본격적으로 제품 만들고 검증하는 단계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제 그냥 기능만 돌아가는 최소 기능 제품 MVP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아, MVP가 다가 아니다. 네, 대신 고객이 와우 할 만한 경험을 주는 최소 사랑 제품
MLP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최소 사랑 제품이요? 이름이 재밌네요. 그렇죠. MLP의 핵심 요소로 세 가지를 꼽는데 첫째는 당연히 신뢰성, reliable, 버그 없고 잘 돌아가야 하고요. 둘째는 사용성, usable, 쓰기 편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개성이에요. 개성이요? 제품이에요? 네, 그냥 버그 없고 쓰기 편한 걸 넘어서 제품만의 매력, 어떤 감성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료에서 예시로 든 거 보니까 메일 침프에 약간 위트 있는 문구나 명상의 칼매, 차분한 분위기 같은 거요. 아, 그런 느낌. 근데 초기 스타트업이 사랑스러움까지 챙기려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돈이나 시간 면에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실제 코딩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 툴로 제품 모습이랑 사용 흐름을 미리 만들어서 테스트해보는 거죠. 네, 프로토타이핑.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요즘 피그마 같은 툴에 AI 플러그인을 결합하는 방식이었어요. AI 플러그인이요? 네, 예를 들어 다크 모드에 강조색은 오렌지로 하고 전체적으로 좀 신뢰감 있으면서도 약간 위트 있게 만들어줘. 이렇게 자연어로 명령하면 기본적인 디자인 시스템이랑 여러 화면 시안을 진짜 순식간에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와, 세상에. 진짜요? 네, 이걸로 훨씬 빠르게 그 사랑스러움의 방향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랍죠? 대단하네요. 개발자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럼요. 더 나아가서 개발 자원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초기 팀에게는 노코드 로코드 툴이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 노코드 로코드 들어봤어요. 네, 워드프레스가 누구나 웹사이트 만들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것처럼 버블이나 웹플로우 같은 비주얼 개발 플랫폼, 또 제피어 같은 자동화 툴, 에어테이블 같은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뭐 오픈 AI 같은 AI 서비스까지 막 연동하면요. 코딩 하나도 몰라도 꽤 복잡하고 완성도 높은 웹 서비스나 앱의 첫 버전, V1.0을 몇 주, 심지어 며칠 만에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며칠 만에요? 그게 가능해요? 네, 이건 그냥 개발 속도를 높이는 걸 넘어서 아이디어 검증 방식을 아예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자료 중 한 창업가는 실제로 이걸로 초기 투자까지 유치했더라고요. 와, 진짜 게임 체인저네요. 그럼 제품을 계속 만들면서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서 이제 디자인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는 조언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냥 예쁜 UI 모아놓은 라이브러리가 아니고요. 제품 만드는 모든 구성원, 그러니까 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 모두가 같이 쓰는 공통 언어이자 단일 진실 공급원, Single Source of Truth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공통 언어, 단일 진실 공급원. 와닿네요. 네, 피그마 같은 툴 써서 색깔, 글꼴 같은 기본 원칙부터 시작해서 버튼, 입력창, 카드 같은 재사용 가능한 부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모양, 상태 변화,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사용 규칙, 이럴 땐 이렇게 쓰고 저럴 땐 쓰지 마세요 같은 것까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관리하면 불필요한 소통 비용 줄이고 개발 속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초기부터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만들어진 제품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확장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통찰을 좀 살펴볼까요? 네, 성장 중요하죠. 최근 스타트업 성장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뭐니 뭐니 해도 제품 주도 성장, PLG, Product Led Growth입니다. PLG, 많이 들어봤어요. 네, 마케팅이나 영업팀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제품 자체가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acquisition, 사용자를 활성화시키고 activation, 더 나아가서 유료 고객으로 전환시키고 monetization, 또 퍼뜨리는 expansion, 그런 엔진 역할을 하는 모델이죠. 여러분 자료에서도 성공적인 사스 기업들 사례로 많이 나왔고요. 핵심이 뭘까요? PLG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사용자가 돈 내기 전에 제품의 핵심 가치를 충분히 경험하게 해주는 거. 무료 체험이나 프리미엄 모델이 대표적이죠. 아, 일단 써보게 하는 거. 그렇죠. 둘째는 사용자가 아하 하고 제품의 진짜 가치를 깨닫는 순간 그 아하 모멘트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아하 모멘트까지의 시간을 줄인다. 흥미롭네요. 근데 단순히 제품 경험만 좋게 하는 걸 넘어서 제품 안에 성장 루프라는 걸 설계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아, 네. 성장 루프. 이건 사용자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선순환 구조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료에 나온 디자인 툴 피그마 같은 경우는요. 사용자들이 파일을 공유하고 같이 편집하잖아요. 그 협업 행위 자체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용자를 초대하는 효과를 만들어요. 이게 협업 루프. 콜라보레이션 루프군요. 그렇죠. 또 드롭박스처럼 친구 초대하면 너도 나도 추가 저장 공간 주는 거. 이건 바이럴 루프의 아주 고전적인 예시죠. 그리고 Q&A 사이트인 코라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콘텐츠 생성 활동 자체가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용자를 계속 끌어들이거든요. 이건 콘텐츠 루프라고 부릅니다. 와,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 중요한 건 우리 제품 특성에 맞는 성장 루프를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계속 최적화해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성장을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지표 관리인데요. 자료들 보니까 허상 지표, 베니티 매트릭스에 속지 말라는 경고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허상 지표 조심해야죠. 뭐 총 가입자 수나 페이지 뷰 같은 거요. 숫자는 예쁜데 실제 비즈니스 건강 상태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대신 북극성 지표, 놀스스타 매트릭에 집중하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북극성 지표, NSM. 이게 뭐냐면 제품이 고객에게 주는 핵심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딱 하나의 지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의 북극성 지표는 예약된 숙박 일수, 나이츠 북드거든요. 아, 딱 하나만 보는 거군요. 네, 이 지표가 성장하면 회사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 북극성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 여정 단계별 성과를 측정하는 그 AIRR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획득, 활성화, 유지, 매출, 추천. 이걸 대시보드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AARR. 네. 고객 한 명 데려오는데 드는 비용 CAC에 최소 3배 이상은 되냐 이거예요. LTV가 CAC의 3배 이상? 네. 이 비율이 깨지면 성장할수록 오히려 손해보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료 중 재무 분석 파트에서도 이 LTV CAC 비율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지표네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만약에요, 이런 지표들이 안 좋거나 성장이 딱 멈췄을 때 그때 피봇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그렇죠. 피봇. 근데 이걸 실패가 아니라 학습을 통한 전략적 방향 수정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유튜브나 슬랙, 인스타그램도 다 피벗을 통해 성공한 거였다는 게 좀 놀랍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피벗은 스타트업 여정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그냥 감이나 직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데이터랑 고객 피드백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는 점이죠. 데이터 기반의 피벗. 네, 피봇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제품의 여러 기능 중 하나에만 확 집중하는 줌인 피봇. 반대로 기존 제품을 더 큰 시스템의 일부 기능으로 축소하는 줌아웃 피봇. 타겟 고객을 바꾸는 고객군 피봇. 아니면 기술이나 플랫폼을 바꾸는 기술 피봇. 수익 모델 바꾸는 가치 획득 피봇 등등. 와, 종류도 많네요. 그렇죠. 여러분 자료에 나온 어떤 실패 사례는 피벗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피벗한 걸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했어요. 용감해야 하지만 또 신중해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와,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네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짜 고객 목소리 듣는 법부터 시작해서 훌륭한 팀 꾸리고 법적 문제 챙기고 또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똑똑하게 만들고 테스트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로 성장하는 전략까지 와, 스타트업 여정의 핵심 단계들을 정말 깊게 파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통찰들이 여러분의 여정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그 스타트업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바다를 항해할 때 좀 믿을 만한 나침반이나 지도가 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오늘 얻은 지식들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 그 맥락에 맞게 계속 적용하고 실험하면서 배워나가는 과정, 그 자체일 거예요. 아, 과정 그 자체? 네. 정답은 책상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랑 고객과의 그 상호작용 속에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잠깐 언급됐던 건데 창업가의 정신건강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 중요한 부분이죠. 네. 수많은 전략과 도구들,
그리고 필연적으로 따르는 스트레스 속에서 이 험난하고 또 외로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개인적인 자질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